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하여서입니다. 더블린이라는 도시명은 검은 운덩이 더블린이라는 뜻의 게일어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더블린은 내게 늘 더블인으로 거의 이중의 진입에 가까운 의미로 다가온다. 심하진 지음 우연의 도시 더블린은 우연의 도시였다. 장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의 책임이었다. 나는 더블린 공항이 예비한 우연에 놀라지 않았다. 택시 운전사가 된 지호는 삶의 5분의 3쯤은 늘 이불 밑에 숨겨두고 다니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서 말했다. 이거 놀라운데 너를 다시 만나다니. 나는 추위를 느꼈다. 아일랜드는 차갑고 습한 바람이 부는 섬나라였다. 도시가 나를 환영하기 위해 쭈뼛거리며 팔을 벌렸다. 나는 외면했다. 더블린이 정말 나를 반기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지호와 나는 계산을 확실히 하려는 채무자와 채권자처럼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을 받았다. 계산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핸델 호텔에 내려주면서 지호가 말했다. 다 함께 한번 봐야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다 함께 한번 보는 일은 우연 아니고서는 불가능할 터였다. 지호는 택시비를 받지 않았고 2년 전에 그는 택시기사를 꿈꾸지 않았다. 나는 유나에게 전화를 넣으려다 말았다. 핸델 호텔은 핸델의 메시아를 초연한 음악당이 있는 피션불 거리에 있다. 1742년 4월에 첫 선을 보인 메시아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핸델의 심경은 복잡했을 것이다. 실패하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렇게까지 호평받을 줄 알았더라면 애초에 더블린이 아닌 런던에서 밀어붙였어도 됐으리라는 아쉬움. 나는 짐을 풀지 않고 그대로 호텔을 나섰다. 사시사철 관광객이 많은 곳이었다. 호텔 카페에서 플랫 화이트 커피 한 잔을 사서 들고 동상 앞에 섰다. 벌거벗은 지휘자가 봉을 높이 치켜든 채 하늘을 향해 지휘하고 있었다. 거기 구름, 물풀의 나무, 울새, 박자 맞춰야지. 집중해. 나는 구름이나 나무, 새를 보는 대신 쇠붙이로 만들어져 생동감이 없는 동상의 성기를 바라보았다. 크라이스트 교회 옆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리피강이 보이는 골목 끝에 거뭇거뭇한 흰 토끼와 털이 엉킨 개를 데리고 있는 거지가 여전히 있었다. 2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개와 토끼를 데리고 다니면서 구걸을 하는 그 남자를 그 시절에 우리는 개토끼라 불렀다. 우리는 강 주변에서 불쑥 나타나곤 하는 개토끼에게 동전 몇 잎을 적선하곤 했다. 아일랜드 유학 생활에 지친 당시 친구들과 나는 자주 리피 강변을 쏘다녔다. 흐렸다가 비가 오는 날에는 강 북쪽에서, 비가 왔다가 흐려진 날에는 강 남쪽에서 술을 마셨다. 쓸데없는 논쟁은 흥건한 술자리에 마침 맞은 안주였다. 우리는 거지가 토끼와 개를 구걸에 이용한다는 쪽과 거지가 구걸을 해서 토끼와 개를 먹여 살린다는 쪽으로 나뉘어 입씨름을 했다. 어느 날 아디다스 줄무늬 저지를 입은 짓궂은 10대들이 그의 개를 리피강에 빠뜨렸다. 우리는 거지가 주저없이 물에 뛰어드는 장면을 목격했다. 거지가 개를 구했을 때 장이 그를 일으켜 세웠고 내가 그에게 손수건을 건네주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장과 나는 연인이 되었다. 2년이 지났는데도 개토끼가 나를 알아보았다. 그는 심지어 훈민정음 한글 잠어무늬가 있는 내 손수건을 돌려주기도 했다. 나는 꼬질꼬질한 손수건을 받아든 후 가지고 있던 동전 모두를 깡통에 떨어뜨렸다. 개토끼,
그리고 개와 토끼를 위해서였다. 리피 강가를 헤매던 당시에 우리는 술을 지나치게 마셔댔다. 취한 우리는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말들의 세제곱쯤에 해당하는 말들을 쏟아냈고 쏟아낸 말들을 처리하지 못해 관계를 비틀어버리곤 했다. 누군가가 섬세하고 성실한 신을 들먹이자 다른 누군가가 빈틈투성이인 게으른 신을 들고 나왔다. 두 신의 존재 여부는 불분명했지만 고집부리고 다투는 인간들의 존재는 분명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말들이, 의미들이 강 깊숙이 가라앉아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때의 우리 중에는 지호가 있었고 유나가 있었으며 그리고 장과 다른 몇몇이 더 있었다. 유나는 지호를 사랑했으나 지호는 나를 사랑했고 나는 장을. 다행스럽게도 강은 우리의 감정 따위에 현혹되지 않았다. 오코넬 거리를 거쳐 파넬 동상을 지나 레스토랑 김치에 다다랐다. 식당은 여전했다. 끈적거리는 코팅지에 쌓인 간이 메뉴판이 테이블마다 세워져 있었고 미국 시장을 휩쓸었다는 케이팝 가수들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나는 내부를 빠르게 돌아본 후 식당과 이어진 펍으로 갔다. 대머리인 바텐더 잭은 눈썹이 예전보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와 있었다. 나는 그와 이쪽 저쪽 뺨을 맞대며 인사를 나누었다. 잭이 2번에 걸쳐 경쾌하게 기네스를 따라주었다. 뿌연 맥주가 검은 정장을 갖춰 있고 흰 거품 모자를 단정히 올려쓰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 나는 천천히 잔을 비운 후 더블린의 옛정에 조금이나마 안도하는 마음이 되어 펍을 나섰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으므로 천천히 왔던 길을 되짚어 갔다. 새천년 기념탑 주변에 한 무리의 한국인 관광객이 보였다. 가이드 중에 아는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2년 전 장은 나와 함께 한국에 돌아간 후 아일랜드에 문구류를 수출했다. 2년 만에 사업이 망하자 골프 투어와 문화체험 등을 위주로 한 아일랜드 관광 안내를 시작했다. 돈 많은 한국 사람들이 고객이라 수입은 나쁘지 않았다. 장은 한 달에 2번 이상 아일랜드를 방문했다. 오후 9시가 가까워졌는데도 해는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기념탑 왼편 골목어기 조이스 동상 주변에는 아직 관광객이 많았다. 오쟁이 진 사색가를 창조한 천재 작가는 안경 너머로 시선을 감춘 채 삐딱하게 서 있었다. 처치 펍을 거쳐 템플바 거리에 다다르자 누가 부르는지 알 수 없는 골웨이 거리 흘러나왔다. 그녀는 아일랜드 밴드에서 바이올린을 켜지. 그런데 잉글랜드 남자와 사랑에 빠졌어. 골웨이 걸은 인기가 많았다. 템플바는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검은 맥주 냄새가 관광객들 사이로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동시에 그들로부터 흘러내린 노곤한 먼지가 하품을 뿜어내며 가라앉고 있었다. 거리가 나를 새로 열겠다는 듯 휴양한 빛들을 뿜어냈다. 유나와 지호, 장 모두에게서 문자가 들어와 있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꿈에도 모를 장이 보낸 문자만을 확인했다. 같이 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기는 여전해. 나는 거리가 한 잔만 더 하자며 내미는 손을 가볍게 뿌리치고 핸델 호텔로 돌아갔다. 단정한 차림의 호텔 직원이 디드로 소설의 자크처럼 갱무도리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모든 곳이 저 높은 곳에 쓰여 있습죠. 그가 말하는 듯 했다. 잠시 자고 일어났는데 아주 오래 푹 잔 듯 개운했다. 객실에서 창문을 열고 여러 무리의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것을 보았다. 나는 등이 파인 원피스를 입고 하이힐을 신은 후 택시를 잡았다.
이번에도 택시기사는 지호였다. 택시는 캐슬 호텔에서 멈췄다. 입에 등불을 밝힌 두 사자 동상의 태도는 불분명했다. 환영하지만 환영은 영원히 미뤄질 수도 있어. 나는 1742년의 핸델처럼 더블린이라는 운명의 주사위를 던진 셈이었다. 하지만 핸델처럼 잔뜩 긴장하고 있을 필요는 없었다. 내게는 메시아와 같은 아름다운 곡이 없었으니까.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문을 통해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레스토랑과 바를 빠르게 훑었다. 아는 얼굴은 없었다. 안내하기 위해 다가오려는 바 직원에게 괜찮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인 후 곧장 로비로 향했다. 남자 직원이 다갈색 눈동자를 입안에 사탕처럼 굴리며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말했다. 진우 장 이름으로 투숙하고 있어요. 잠시 나왔는데 열쇠를 깜빡했네요. 자고 있는 남편을 방해하고 싶지 않은데 열쇠 하나만 더 받을 수 있나요? 직원은 남편과 함께 온 동양 여자와 나를 구별하지 못하는 게 분명했다. 나는 대부분의 서양인들 눈에 동양인들, 특히 동양 여자들이 비슷비슷해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조이스처럼 삐딱하게 서서 자신 있게 웃었다. 직원이 예상외로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렇다면 마담, 제가 함께 가서 열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직원의 뒤에 서서 한 발 한 발을 꼭꼭 내디뎠다. 모종의 치밀한 계략을 가진 어떤 손과 세상 일에 관여하기 싫어하는 무심한 손이 하나로 겹쳐지고 있었다. 나는 두 손을 한꺼번에 부여잡았다. 캐슬 호텔은 예전에 내가 프로포즈를 받고 싶다고 지명한 곳이었고 장과 나는 이곳의 캐노피 침대에서 사흘을 뒹굴었다. 방은 3층에 있었다. 직원이 열쇠를 끼워 돌리는 사이 나는 여러 장면이 겹쳐진 시면으로 떨어졌다. 문을 연 후 장과 여자를 확인하기까지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나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직원을 버려두고 그대로 몸을 돌려 호텔을 빠져나왔다. 나를 기다리고 있던 지호가 택시문을 열어주었다. 다시 찾은 더블린에 우연 따위는 없었다. 유나와 지호와 나는 중학생 시절 비슷비슷하게 아일랜드로 유학을 와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기까지 내내 친구였다. 장처럼 잠시 더블린에 왔다가 떠나가는 뜨내기들은 많았다. 내가 장을 따라 나서겠다고 했을 때 유나와 지호는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호시탐탐 나를 찾을 기회를 엿보았다. 도시 역시 내내 나를 기다렸을 것이다. 지호가 공항에서 나를 만나 놀랍다고 한 것은 농담일 뿐이었다. 지호는 내가 장에게 노란하지 않기를 바랐다. 핸델 호텔이 장과 내게 얼마나 의미 깊은 장소인지는 유나가 더 잘 알았다. 유나는 근처를 지나다가 이상한 장면을 보았다고 했다. 장이 내게 야한 농담을 던지고 했던 호텔 옆 지휘자 동상 아래서였다. 장의 입에 묻은 플랫 화이트 커피 거품이 내가 아닌 다른 여자 입으로 건너갔다. 기억력이 비상한 개토끼는 장이 한 무리의 한국 관광객들을 끌고 정확히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 갔는지를 알려주었다. 그는 눈썰미도 상당해서 지난 1년간 장과 붙어 다녔던 동양 여자와 나를 쉽게 구분했다. 바텐더 잭은 장에게 했던 버나드쇼의 말을 내게도 했다. 아름답고 선량한 비너스는 사랑의 여신이고 성질 더러운 주노는 결혼의 여신이다. 이 둘은 치명적인 적이다. 잭은 장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왔으므로 우리가 오래전에 헤어진 줄 알았다고 했다. 나는 장이 내게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김치에서 저녁을 먹었다면 다음 일정은 뻔했다. 펍 투어였다. 나는 장과 일행의 펍 순례가 끝나기까지 산책을 즐겼다.
장이 중간에 내게 보낸 문자, 같이 왔더라면 좋았을 텐데의 의미는 당신이 끔찍하게 싫어였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캐슬 호텔에 가리라 예상했다. 내가 그 호텔이 더블린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했고 또한 프로포즈를 받은 곳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장이 최선을 다해 나를 기만하기 위해 그 호텔에 묵으리라고 확신했다. 장은 이미 그럴 수 있었다. 더블린은 우연의 도시가 아니었다. 우연은 무능하고 게으른 신이 세상을 외면할 때가 아니라 신이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했을 때에만 일어나기 때문이다. 다시 찾은 더블린에서 나는 신을 외면할 일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블린은 우연의 도시였다. 예전의 우리, 유나는 지호를 사랑했으나 지호는 나를 사랑했고 나는 장을 이라는 문장으로 열거되었던 우리가 또 리피 강이, 개토끼가, 바텐더 잭이 그 밖의 도시의 모든 것들이 신의 섭리를 거슬러 나를 연루시켰기 때문이었다. 나는 도시를 향해 팔을 벌렸다. 더 이상 환영을 미루지 않아도 돼. 겹쳐진 스며듦, 중복된 관여의 능수능란한 도시가 비로소 안도했다는 듯 나를 꼭 끌어안았다. 짧은 이야기 하나 더. 사과. 남자의 어머니는 조금도 분노하지 않았다는 듯 차분하게 비닐봉지를 뒤집는다. 그런 절도 있는 동작과는 대조적으로 빨갛게 윤나는 사과들이 처량한 소음을 만들며 떨어져 내린다. 쉽게 멍들고 깊숙이 깨지는 소리가 거리를 울린다. 여자는 비탈길을 따라 굴러내려가는 사과들을 무력하게 바라본다. 10개만 사려던 것을 20개나 산 것이 잘못이었는지도 모른다. 여자는 자신처럼 남자의 어머니도 사과를 좋아하리라 생각했다. 남자의 어머니는 다만 사과가 너무 많아서 싫어하는 것뿐인지 모른다. 여자는 그렇게 믿고 싶다. 사과들은 여자의 아쉬운 눈초리에 아랑곳 없이 제 갈 길이 바쁘다는 듯 여러 갈래 길로 흩어지고 만다. 어머니! 제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환대를 여자에게도 주리라 기대했던 남자가 황망히 자신의 어머니를 쳐다본다. 짧은 속눈썹 아래 초점을 잃은 눈동자에 여태 무언가를 오해했던 자가 내키지 않는 이해에 이르게 되었을 때의 막막함이 어린다. 그는 생각나지 않을 리 없는 현관 비밀번호를 생각해내려는 사람처럼 진지하면서 허망하다. 남자의 어머니가 무게감 있는 목소리와는 어울리지 않게 시시한 대사를 읊조린다. 이 여자를 들이면 내가 죽는다. 여자는 두 사람의 대화를 건성으로 들으며 굴러내려간 사과들의 자취를 좇는다. 어떤 것은 가로등이 서 있는 골목으로, 어떤 것은 새로 아스팔트를 입힌 골목으로 꺾어져 들어간다. 우르르 내려가던 사과들이 어디로 가고 있을지 궁금하지만 도로가 굽어지면서 사과들은 더는 보이지 않는다. 남자의 집은 무심하게 높고 과도하게 경사진 곳에 자리해 있다. 20개의 사과 중 어느 하나도 여자의 발치 아래 남지 않았다. 남자의 어머니가 좋아한다던 사과들은 남자의 어머니가 좋아하지 않는 여자 앞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여자는 남자와 함께 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남자가 여자를 떠난다. 30년을 함께 산 어머니와의 정이 더 커서인지 아니면 자신의 나약함을 비웃기 위해서인지 혹은 그저 인생에서 사랑 따위가 시들해져 버려서인지는 알 수 없다. 남자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 여자는 원망하지 않는다. 미약하게나마 강해졌을 뿐이다. 남자는 길을 따라 흩어진 사과들이 그렇게 쉽게 사라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사과는 한동안 남자의 집 매끈한 유리창을
두드렸을 것이다. 다른 사과는 직장에서 유난히 승진이 빨랐던 그의 사무실 책꽂이 사이에 숨어 있었을지 모른다. 혹은 남자가 결혼한 여자와 살을 섞고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는 동안 그 옆을 굴러갔을 수도 있다. 사과는 또 남자가 유유한 별 하나를 발견하고 콧날이 시큰해졌을 때 그의 지친 구두 옆에 머물렀을지 모른다. 사과는 빈번히 나타나고 사라짐을 반복하며 할 일 없이 남자의 주변을 맴돌았을 것이다. 남자는 사과들의 행방이 궁금해질 때마다 어머니의 집에서 멀리, 더 멀리 이사를 간다. 남자가 떠난 후 다른 남자와 결혼한 여자는 사과를 먹지 않는다. 여자가 사과를 먹지 않아서 여자의 가족들도 사과를 먹지 못한다. 여자는 오로지 꿈에서만 사과를 먹는다. 흠없이 도도한 사과가 꿈에서 깨어난 여자의 시간을 잠식하기도 한다. 가끔 여자는 사과가 가슴에 낸 멍을 어루만지며 등을 구부린 채 신음한다. 사과의 아삭한 감촉을 상상하면서 사타구니 사이가 뜨거워지기를 내심 기다리기도 한다. 달고 새콤한 사과의 향이 여자를 떠나는 일은 없다. 사과를 먹지 않는 여자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가끔 믿기지 않는다. 여자의 친구들은 사과를 먹지 않는 그녀를 유별나다고 생각한다. 자식들은 그런 여자를 부끄럽게 여긴다. 남편은 여자가 사과를 먹지 않으므로 자주 화를 낸다. 하지만 여자는 이 모든 것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넘긴다. 사과를 먹지 않는 방식으로 사과를 기억하는 여자의 삶에는 매우나 진짜, 꼭과 같은 단어들이 없기 때문이다. 여자는 대중적 인기를 얻지 못한 지루한 영화를 혼자 본다. 위험 때문에 하루 한 잔으로 제한한 커피를 소중히 마신다. 식구들이 모두 잠든 밤, 베란다 유리창에 어른거리는 그림자들의 춤에 넋을 놓는다. 무심코 집을 나서다가 화단에 앉아있는 꼬리 잘린 고양이를 발견하고는 오래 움직이지 않는다. 여자는 손톱을 손질하고 화장을 곱게 한 날 조금 운다. 그녀는 이런 식으로 매일 길을 따라 사라진 사과들을 생각한다. 굴러내려가는 그 속도를 상상하고 알 수 없는 길의 모호함을 떠올리고 막다른 곳의 냉담함에 부대낀다. 여자는 흩어진 사과들을 잊지 않기 위해 자신을 결코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다. 어느 날 남자가 대학병원 부설의 장례식장에서 어머니를 보낸다. 그는 영정 앞에서 여자가 떠오르는 자신을 페르나라 생각지는 않는다. 남자는 흩어졌던 사과의 행방이 궁금하다. 비탈길의 굴곡을 따라 물처럼 흘러내렸던 사과들은 어디로 갔을까? 국화 옆의 향냄새가 추억의 퇴로를 따라 호련히 피어오른다. 남자는 희끗거리기 시작한 머리에 삼배모자를 눌러 써보지만 감정을 능수능란하게 숨기지는 못한다. 남자가 오래전 사과를 샀던 곳을 찾아 한동안 발길을 끊었던 어머니의 동네를 방문한다. 그러나 빨간 광주리에 빨간 사과를 담아 팔았던 예전의 그 가게는 없다. 남자는 총각들이 채소며 과일을 파는 젊은 가게에서 사과를 산다. 20개쯤 될 것이다. 멀리서 보이는 남자의 어머니 집은 예전처럼 위풍당당하지 못하다. 조만간 불합리한 값에 처분되리라 예상하고 있는 듯 풀죽은 모습이다. 그래도 길은 여전히 오만하게 가파르다. 남자는 창백한 골목길을 기웃거리며 언덕을 오른다. 여자와 어머니 그리고 자신이 서 있던 곳에 다다르자 남자는 봉지를 뒤집어 20개쯤의 사과를 떨어뜨린다. 탱글탱글하던 과일들이 순식간에 생채기를 내며 길을 따라 굴러간다. 잠시 같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던 사과들이
이내 천개의 길로 흩어진다. 사과들은 황망히 그러나 수줍어하지 않으며 길 아래로 내달린다. 골목은 심심찮게 많고 길은 심오하게 굽어있다. 충분히 남자와 여자를 괴롭힌 세월이 어느 날 뒤늦게나마 그들을 위로하기로 작정한다. 저 멀리 언덕 아래에서부터 누군가가 사과를 하나씩 주우며 올라오고 있다. 날마다 흘려보낸 사과로 미망의 길을 낸 남자는 향기로 이미 알 수 있다. 새콤하고 달콤한 사과처럼 그리운 사람이 천개의 길을 더듬어 다가오고 있다. 사과 한 알만큼의 인생이 빠져나갔을 뿐인데 사과 한 알만큼의 인생도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을 보았다. 아름다웠고 슬펐다. 사랑에 대한 배신을 확인하는 여정을 그린 우연의 도시, 이루지 못했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그린 사과, 놀랄 만큼 매력적인 필체로 그려낸 짧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